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애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저희 다큐멘터리 전쟁사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100회 축하합니다. 100회 축하합니다. 딴따란따란따란. 아니 근데 진짜로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1회 출연자장 짜장! 짜장! 1회 출연자장 야 먹으면 맛있어. 저희가 모두 다 같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100회까지 오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모두가 의미가 남다를 것 같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 굉장히 교육적인 아이템이기도 해서 애정이 있지만 과연 이게 시청률로까지 이어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또 이것과는 별개라는 이야기들이 원체 많이 들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나는 재밌지만 정말 잘 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느낌이 더 다르실 것 같아요. 박사님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백자 들어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100살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고. 아유, 아니죠. 많이 남았어요. 아니. 아니, 그 자식들의 100일도 있었고 아, 그런가요? 와이프분과의 결혼한 지 100일도 있었고 그런 건 안 따졌어요, 우리. 내 인생이 아니잖아, 그거는. 애 100일이지. 그렇지. 제 100일 때는 의식이 없고. 이건 일수가 아니라 이건 회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기자님?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물론 뭐 이렇게까지 오래 간다 안 간다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그런 방송이 돼서 저는 의미가 가끔 남더라고요. 저렇게 속이 없는 말을 한다니까. 자, 그러면 기자님의 방송 멘트 잘 들었고요. 속마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원래 가면 갈수록 사람이 몸값이 올라야 되는데. 사실 100회면 여기 뭐 케이크라도 하나 이렇게. 아, 케이크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에요. 케이크를 사는 순간 누군가의 몸값이 조금 줄어야 됩니다. 음료수도 주지 마시고요. 빵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래도요, 기자님 사실 기자님에 대한 사랑이 요즘 엄청나죠. 어마어마해요. 뭐 충분히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래도 기자님 사랑하시나요? 이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기자님의 이 자신감. 예. 저건 뭐지? 이런 느낌. 제가 거듭 사과드립니다. 아, 이제 두 분 덕분에 이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맞습니다. 이렇게 네. 쭉 함께 올 수 있지 않았나 네. 싶은데요. 사실 터줏대감 허준 씨 아, 근데 저는 어떠신가요? 네.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저한테는 정말 큰 이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제 인생의 사상 자체를 바꿨어요. 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침, 방향키가 돼준 느낌이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인드가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통해서 정말 많이 재수립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뿌듯한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저희가 농담 삼아서 예전에 첫 회식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 우리 500회는 가자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사랑만 있다면 500회가 아니라 5,000회라도 대대손손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토크멘터리 전쟁사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네. 오늘 또 100회다 보니까 특집 해야죠. 그럼요. 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그치. 또 시청자분들이 아쉬워하실까 네. 봐 100회 특집으로 늘 저희가 전쟁하면은 당연하게 역사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짚어드렸던 거잖아요. 네네. 화끈하게 100회니까 미래로 가봅시다. 스카이넷으로 갑니까? 네. 바로 미래에는 어떤 전쟁이 있을 것인지 바로 오늘의 주제는 미래 전쟁입니다. 미래에는 과연 어떤 전쟁이 펼쳐질 것인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무기의 등장과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전쟁 양상. 토크멘터리 전쟁사 100회 특집 미래 전쟁 그 첫 번째 이야기. 자, 무기도 군대도 사람도 이제는 최첨단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전쟁. 정말 앞으로는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 너무 두렵고도 걱정이 되지만 알아야지 저희가 좀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쟁이 앞으로 있을까요? 저도 이 미래 특집 한번 돌이켜봤더니 네.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는데
원래 전쟁은 센 나라들이 했거든요. 센 나라끼리 붙거나 네.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거나.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슈퍼파워가 생겼잖아요. 그 뒤로 그들끼리 싸운 적이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유럽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탈리아 이 나라가 싸웠는데 2차 대전 끝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 뭐 조그만 데서 붙은 건 있을지 모르는데 네. 일반적으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콜드 워일 겁니다. 그래서 냉전이지. 미국, 중국, 소련, 러시아도 늘 싸우는 것 같지만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어요. 물론 소위 말하는 대리 전쟁이라는 건 했다 하더라도 안 붙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동전 할 때도 봤지만 뭐 미군이나 소련군이 정말 지상군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게 올스톱 됐어요. 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미래 전쟁 그런 무기를 생각했는데 네. 전쟁이라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보면 강대국끼리 붙으면 전쟁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네. 하긴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유고내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정말로 소련과 미국이 붙는다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도 미국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민간 기업이 들어갔었죠. 그렇죠. 아, 맞네요. 미국이 개입을 했지만 공군만 개입을 했고요. 좀 허준 씨 말씀대로 좀 어렵죠. 왜냐하면 뭐 중동이나 이런 쪽은 지상군을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럽, 특히 발칸반도 쪽 예전에 과거에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그렇죠. 마르샤바 조약기구였던 곳으로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섣부르게 지상군을 투입하기가 3차 대단히 대전 힘듭니다. 더군다나 왜 다르냐? 일단은 질적으로도 다른 뭐 중동 국가하고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유고만 해도 마르샤바 조약기구 중에서 그야말로 방공망이 먹어주는 국가였거든요. 어허. 그래서 세계 최초로 스텔스기를 떨어뜨린 곳이 유고였죠. F-117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아무리 유럽의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미국이 섣부르게 지상군을 투입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핑크빛 생각을 하면 결국 무기가 너무너무 세져서 앞으로는 전쟁이 없을 거냐라는 네.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지구가 폭망할 지구 수도 멸망. 있다. 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어떤 강대국이 이 전 세계를 그냥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지배할 수도 있다. 이제 뭐 도저히 덤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최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무기라는 거는 처음 생길 때부터 그건데 무기가 전쟁을 막는다는 설과 무기가 전쟁을 더 촉진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 영원한 딜레마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정확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기관총이에요.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기관총을 만들었어요. 남북전쟁 때 이후에. 이 사람이 의사였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왜 게틀링 기관총을 만들었냐면 너무 센 무기가 나오면 더 이상 안 싸울 거라는 생각을 해서 기관총을 만들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기관총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건 신의 축복이다. 마구 기관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거 사실 원자탄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맨날 똑같은 이론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사님 얘기처럼 핵 억지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의사는 게틀링 의사는 기관총 억지력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1000명이 나가서 다 죽는다. 그럴 바엔 1000명의 역할을 하는 기계가 하나 있으면 사람이 덜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아휴.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핵 억지력이 근데 생긴 이제 거잖아요. 기관총하고는 좀 다른 게 그때 무기 때문에 전쟁이 왕창 확대가 돼서 우리가 세계 대전을 겪었어요. 그리고 무기는 핵으로 발전했는데 네. 강대국 전쟁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럼 이건 뭐냐? 또 우리가 좋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폭풍 전야다, 뭐 지구 멸망 전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본 바로는 기관총은 전쟁을 확산시켰지만 최근에는 무기가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현상에 우리가 복합적으로 오픈 마인드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궁극의 무기는 재래식 무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의 무기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소련이나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협약을 맺습니다. 우주 무기와 그다음에 위성 무기는 금지시켜요. 즉 인공 위성을 무기로 하는 걸 금지시킵니다. 미국이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 대단히 무서운 무기를 하나 고안을 했어요. 가스로드라고 해서 아주 무거운 텅스텐을 인공 위성에서 그냥 자유낙하시키는 거예요. 이거 폭탄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무거운 텅스텐 덩어리예요. 어디로 근데 떨어질 줄 알고. 지구로요. 그러니까 타켓트가 되는 나라 위로 인공위성을 옮겨서 거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유성이 지구를 때리는 그러니까 거랑 요즘 똑같은 소행성 공포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개념을 다 세우고 이게 또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기화가 안 된 이유가 바로 그런 협약 때문에, 인공위성 협약 때문에. 근데 그 협약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 모르겠어요. 벌써 그래요. 지금 얼마 전에 나왔잖아. 뭐 몇십 년에 소행성 하나가 지금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며.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주 무기예요. 무기에 관한 협약은 소용없어요. 아니 근데 기관총이 몇천 명을 대신한 거였다면 핵은 사실 지구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그것도 반세기가 넘게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핵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죠. 우리가 못 볼 뿐이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핵 무기가 아니라 핵 에너지를 어떻게 무기화하느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총. 네. 그 플라즈마 탄을 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소형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권총에다 몰아넣을 수 있느냐. 아, 이게 핵이 크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무기의 그 힘을 그렇죠. 그러니까 핵 에너지의 문제라는 거죠. 핵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핵 에너지를 소형화해서 그거를 무기로 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건 제가 잘 기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기술로 뭐 플라즈마 탄, 그러니까 광선총 같은 걸 쏘려면 뭐 핵발전소 하나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핵발전소의 용량을 자동차 하나에 축소시킬 수 있으면 그 자동차가 이제 무시무시한. 그 저기 뿅뿅 쏘면서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 에너지 무기의 시대로 지금 바뀌는 플라즈마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인류가 플라즈마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게 뭐냐면 네온사인 있죠? 그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어떤 타켓에다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그걸 투사해야 된다.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점점 영화 같은 세상이 오는 맞아. 것 같다는 아,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영화에서 나온 무기가 황당한 것도 있지만 이게 실현되고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영화에서 컨셉을 받아서 만든 게 많아요. 사실상 나사나 나르파라고 해서 미 고등 그 무기 개발 계획, 그런 개발 계획국 같은 데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해당 무기가 분명히 공상의 가상의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정도입니다. 이 감독이. 그래서 이 국방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디자인이나 그런 컨셉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식으로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실현 가능한 무기를 영화에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죠. 요즘 헐리우드의 영화를 보면 현실적으로 나가는 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뭐 개봉한 영화 하나 있어요. 100m짜리 로봇 나와서 괴수하고 싸우는 거. 퍼시픽 림. 퍼시픽 림. 네. 이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성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뭐 거기 나왔던 거대 로봇을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임스 카메론한테 했대요. 네. 참고로 제임스 카메론은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어허. 그러니까 공과 출신인데, 아하.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구의 중력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무기거나 어떤 생명체가 10m를 넘어갈 수 없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화시키는 예. 게 더 좋다는 예. 거죠. 그래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벌떼 드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진짜 무기는 소형화예요. 핵 에너지를 얼마나 축소할 수 있느냐. 정밀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미래에는 어떤 무기들이 사용될지 그거네. 영화를 통해서 조금 살펴봐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화는 스타워즈 아닌가요? 스타워즈가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스타워즈를 만든 그 조지 루카스 감독도 역시 미술과 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공대 출신들이 똑똑해요. 뭐예요, 갑자기? 네. 난 문과예요. 왜 그래요? 공대 뭐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지금 미 국방성 펜타곤에 고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뭐 장성급들하고 같이 독대를 하시는 탐 클랜스라고. 클랜시. 그분은 군대를 못 갔어요. 면제예요. 신청했는데 못 갔어요. 네. 근데 그분은 펜타곤의 자문위원으로 있어요. 네. 테크노스롤러의 대가죠. 네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게임을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게임 결국 앞에 이름이 붙어요. 다빈치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디어는 다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 무기화 됐어요. 근데 다빈치가 못 됐던 게 당시에 소재가 못 따라줘요. 정말 소재가 못 따라주고 하나는 방금 또 에너지가 안 돼요. 그 두 가지를 하면서 다빈치의 아이디어는 다 실현됐어요. 아하.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그거 같아. 소재와 에너지
두 가지가 상상력하고 결합하면 실현이 실현이 되는 거죠. 되죠. 예. 문과가 상상을 하고 공과가 이걸 실행을 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 이제 스타워즈 얘기를 해보면요. 그런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왜 우주를 배경으로 빨간색, 파란색 레이저가 레이저가 막 뿅뿅뿅뿅.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흥행이 되겠죠. 잘 보여야지. 근데 사실 이런 에너지 기반 무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발견해서 레이저의 직진선의 특징을 알고 난 다음에는 맨 처음에 레이저가 미사일 유도 장치를 씁니다. 월남전 때부터 쓰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출력을 강하게 해서 이것을 무기화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이 연구는 지금 현재 이르러서는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드론이 많잖아요. 네. 드론 같은 걸 격파할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에너지 레이저 무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광선검 가능한 거예요? 딱 하면 붕, 충, 주황. 파랑. 스타워즈 하면 광선검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라이트세이버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판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저는 직진성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쭉 가야 돼요. 근데 광선검 딱 켰을 때 보통 한 60cm 정도잖아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설정상 노바 크리스탈이라는 크리스탈을 끼워서 그 크리스탈이 적당한 길이로 그 광선검의 길이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포스에 또 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포스는 포스가 강력할수록 광선검이 더 강력해지는. 스타워즈가 처음 나왔을 때 포스의 개념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반대로 동양에서는 하나도 안 저거 놀라요. 대충 기 아니요? 이랬대요. 그 검기잖아요. 사실은 검기를 이 시각화한 게 광선검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의 과학기술력이면 칼을 왜 만들어요? 그렇죠. 이건 항상 궁금했어. 이거- 왜 총으로 안 쏘고 칼로 싸울까? 왜냐하면 그 조지 루카스 감독이 구로자와 아키라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본 문화에 좀 그런 게 있어서 다스베이더 보면 전형적인 쇼군 저기 쇼군이잖아요. 클론들 다 그거 저기 일본 갑옷 그대로 뺏긴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첨단과 칼을 붙인 건데 현실에선 칼을 왜 붙입니까? 그걸로 딴 거 만들지. 그러네. 한번 스타워즈 보면서 항상 이상했어. 아까 또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에너지 기반 플라즈마 에너지 기반 무기 같은 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것도 근데 플라즈마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기장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전기장으로. 그러니까 전기장을 네. 응축시켜서 그 응축된 에너지를 발사하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그만 그 제국군이 쓰는 총에서 나갈 정도면 쉽게 말해서 그 안에 그 원자핵 에너지 어떤 그 제너레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준이라고 하면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삥 하면서 에너지가 쭉 모이는 시간이 나서 그걸 한 발을 탁 쏘고 되게는 그러니까 대단히 과학적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플라즈마탄으로 실현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시는 제가 예측하기 힘든데 미국은 어느 정도 그런 그 개념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실현 가능한 연도를 정해 놓고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최근에 그 영상으로 접했던 게 미국이 이미 실전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곳이 음속의 뭐 6배인가요? 전열화포라고 뭐 레일건이라고 하죠. 레일건. 그게 빵 쏘면 그 속도가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대요. 그래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보고 팡 맞는데요. 아, 그 정도예요? 보통 음속의 6배고 뭐 사정거리는 한 180km 이상 나가는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네. 그 축 안에 어떤 물체를 놓게 어. 되면 그 축에서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하는 네. 동시에 거기서 응축된 에너지를 발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전도 개념 우리가 많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근데 그래서 그게 플라즈마보다 소형화시키기가 더 쉬울 거래 아마. 네. 아 그래서 이 사이로 탄을 통과시키는 순간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얻어서 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레일건에 대한 가장 그 어떤 쉬운 이해랄까? 이게 예전에 왜 그 로버트 나오는 무슨 그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라미드에 있는 로봇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해상에 있었던 구축함에서 맞아요. 레이건을 구축함. 발사한 네네네.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네.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엄청나게 먼 거리를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쏴요. 그것도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리학을 뒤집을 정도로 이게 그 먼 거리를 곡선을 안 그리고 직선으로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도하기 필요 없이
내가 지금 딱 겨냥하는 그곳으로 날아가서 꽂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기의 한 95%는 운동 에너지탄이에요. 네. 더 쉽게 말해서 화약의 폭발에서 그 추진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추진력으로 나가는데 이게 손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에 있는 더 큰 물체를 때리기 위해선 포탄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에너지 기반 무기의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뒤집어 엎을 그럼 수 이제 있는 조준만 하면 다 백발백중 한다는 그렇지. 얘기죠. 사실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네. 에이, 뭐야 유치해. 뭐 저거 영화니까 저러지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하다는 이거 거죠. 실험 영상을 미국이 실험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만한 두께 철판을 몇 개를 그냥 뚫고 나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두께 1m에 아변강판 7개를 세워놓고서 쐈더니 모두 관통해서 계속 날아가요. 계속 날아. 네.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레이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레이건을 한번 발사하려면 우리 자동차 배터리 있죠. 이게 14,000개의 자동차 배터리가 한꺼번에 에너지를 투사할 때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요 장치를 만드는데도 수백억 달러가 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약간 시기상조긴 하지만 네. 인류가 한번 어떤 무기를 개발해야지 마음 먹고서 개발 안 한 무기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개발한 무기를 안 써먹은 적도 없습니다. 반드시 써먹습니다. 이쯤 되면은 단순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박사님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요? 아마 우리 죽은 다음일 테니까. 근데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빠르잖아요. 빠른데 이게 거듭 말씀인 거 소재와 에너지라는 건요. 이렇게 선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어느 한계를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직 그 개념이 저는 뭐 과학 정보는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아직 그 대체가 안 나온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모르지 또 어디서 갑자기 누군가가 또 발견해낼지. 근데 네. 사실 요즘 현대 과학은 한 명의 천재가 만들어내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선진국, 특히 미국이 무섭냐면 과학 발전은 하이드로 점프가 없어요. 철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과학 발전의 스텝을 정말 충실하게 홀로 밟은 그런 예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무기를 개발했을 때 미국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쉽게 말할게요. F-22라는 스텔스 전투기가 나온 게 벌써 15년 전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서 실전 배치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중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다, 러시아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다. 아직 이들은 실전 대량 배치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즉, 격차가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 과학을 예측할 때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크루즈 미사일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가 제가 대학원생 때였는데 곧 이런 무기가 실전화된다고 이제 한번 신문에 대거 특필이 됐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하던 많은 분들이 그걸 다 비웃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미사일이 혼자 이걸 찾아가? 그때 컴퓨터가 엑스티 컴퓨터 나왔을 때였어요. 워드를 쳐도 이게 글씨가 띠릭띠릭띠릭 할 때거든. 근데 그게 10년도 안 돼서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는 거를 축소시키거나 빠르게 하는 거니까 직선인데 에너지 문제는 지금 완전히 딴 개념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 스타워즈에 또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게임에 특히나 많이 나왔는데 이미 실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레이저 포인터 개념처럼 어느 지점에 레이저를 삥 하고 쏘면 일로 미사일이 정확하게 그 레이더 포인트가 있는 지점에 땅 떨어져서 미사일로 폭격하는 건 이미 많이 지금 그건 많이 그거 실용화돼 제가 아까 있어요. 말씀드린 그게 월남전 때부터 시작해요. 우와. 그 개념을 원래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저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나오고 그 TV 만들었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와. 사실. 상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 같지도 않은 실험을 했어요. 그 간신히 1시간 델델거리고 나는 비행기에다가 이따만한 텔레비전 얼굴도 제대로 안 나올 때 올려다 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님 말씀대로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그게 실현이 된 우와, 거죠. 아니 라이트 형제는 위인전에서만 보는 사람만요. 요즘 친구들은 라이트 형제 하면 뭐 불 만든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우리 때는 라이트 형제를 위인으로 배웠지만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안 라이트 배우더라고요. 형제 때는 아니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조금 상용화됐을 때 벌써 그 생각을 했어요. 무기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무인화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20년까지 미국이 갖고 있는 계획은 모든 보병부의 지상 근접 지원을 무인기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전장에서 사람보다는 기계가 대신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 기술 발전도 있는데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그 사람 목숨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비싸지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그 말은 너무 좀 슬프다. 네, 좀 슬프죠. 네. 슬픈데 그 미군 병사 한 명이 해외 파병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받는 금액이 한 50만 달러 정도 됩니다. 10만 달러는 사망 위로금이고요. 나머지 40만 달러는 그 미군 그룹 그 생명보험에서 지급되는 돈이고요. 그 외에 가족들이나 이런 직계 가족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연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미 정부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병사가 사망하지 않고 그 리타이어를 해서 연금을 주는 쪽이 훨씬 남는 장사라고 해서 또 좀 죄송한데 경제적 남는 거라고 원리에 입각하면 어쨌든 전쟁은 재정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의 게릴라한테 7,500만 원짜리 미사일을 쏩니다. 그게 훨씬 낫는 장사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서 우리 병사를 예, 보호하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전쟁 그 영상 같은 거, 그 전투 기록 영상 같은 걸 보면 산에 도망가고 있는 단 한 명의 게릴라한테 주저없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쏴요. 맞아요. 제거를 하면 끝이에요. 그게 훨씬 남는 거예요. 아니, 그 영상이 근데 어떻게 인터넷에 떠도는지 모르겠지만 쭉쭉쭉 발견 뭐 승인한다 그러면 쭈쭈쭈 슈빠 이게 예전에는 뭐 레버 가지고 이렇게 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은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약간 마우스 타입이에요. 클릭해요? 예, 마우스 타입으로 이렇게 조정합니다. 끔찍하다. 미국이 지금 다빈치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격 수술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전장에서 병사가 아주 큰 부상을 당했는데 네. 정말 유능한 의사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원격 수술 시스템으로 원격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제품이 나왔어요. 이 제품이 근데 언제 나왔냐? 놀랍게도 80년대 중반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버전이 지금 5번째 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걸 수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복부에 총상을 입은 병사를 안전하게 복부에 있는 총알을 제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실전에서 좀 사용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실전에서 사용한다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유수한 대학과 나사 여러 가지 이른바 싱크탱크와 브레인이 총 집결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미래전에서의 무기도 중요하지만 미래전에서 과연 어떻게 생존하느냐 이 문제까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왜 EMP 탄이라고 해서 이걸 그러니까 전자기 탄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온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념을 보면 EMP 그 팔을 어떤 비행체에서 밑으로 쭉 깔고 가요. 투사하면서 우와. 지나갑니다. 폭발할 필요 없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산부터 서울까지 쭉 한 바퀴 가면 다 먹통되는 거예요. 우와. 윤지현 씨 데이터를 못 씁니다. 한 100일 동안. 와이파이. 와이파이도 안 되고요. 그러면 와이파이는 되게 하자. 근데 이게 EMP 탄에는 되게 인공지능이 조절하면 이게 안 먹히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렇지. 저런 방을 봤을 때 기계가 판단하죠. 가장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될 타겟을 잡는. 띠띠띠띠. 윤지영 발사. 아니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사실 그 우리가 정말로 최첨단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로 꼽혔던 매트릭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최첨단 미래 전쟁을 게임으로 옮겨놓은 스타크래프트를 보면 EMP를 터트려요. EMP 폭탄을 터트려서 일시적으로 마비를 시키고 탈출을 하거나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수준이 그냥 EMP를 쏘면서 다니면서 파괴를 한다. 이게 사실은 그 옛날 무기랑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할 수 없는 공격 있잖아요. 네. 전쟁이라는 거는 내가 이기든 지든 두 대 맞고 한 대라도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싸움이 나는 건데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다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그렇죠. 전혀 안 돼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압도적인 기술이 처음 나올 때 솔직히 핵이에요. 그 우리가 아는 중성자탄 같은 게 피할 수 없는 탄이잖아요. 그게 터지면 뭐 땅속에 있든 어디 있든 100%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중성자탄이 전쟁을 억제하지를 못해. 왜?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무차별 살상이기 때문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일건이나 지금 나오는 무기는 선별 표적 살상이에요.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무기예요.
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와 돼요. 무섭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무기가 정말 아무도 못 피하는 것과 타겟이 된 그러네. 집단이 피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타겟이 되는 집단이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다른 국가들한테 대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섭다. 그러니까 EMP가 정말 무서운 게 지금 모든 게 네트워크잖아요. 네. 이 네트워크 자체를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리면 무슨 효과가 나나.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우리가 이런 문화, 최첨단의 문화를 즐기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석기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일주일만 만약에 전시 상황이 되면 이게 일주일 내내 전쟁이 끝나야 되는 이유가 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을 석기시대로 돌아가서 일주일만 겪더라도요. 국민들이 패닉이 와서 버티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뭐 전기가 끊기면 가장 먼저 무슨 뭐 자동차가 못 다니니까 뭐 이렇게 발전소도 아니고 뭐 이런 가장 큰 문제가 의료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가장 먼저. 아니 그뿐인가 모든 공장이 예. 다 허물고 다 찢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철소 용광로가 섰다. 예. 다 깨야 돼요. 그거 새로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핵폭탄 때리는 거와 똑같은 대량 파괴예요. 그래서 EMP탄 같은 걸 대량 무차별로 쓰는 것보다 아마 또 그게 지금 선별 타격 기술로 지금 가고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폭탄이면 선별 맞아요, 타격이 맞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EMP탄을 쏘는 그 비행체가 그럼 뭐 거대하냐? 아니에요. 작아요. 그래요? 상당히 작아요. 작은데 도시 하나 같은 거 싹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그것도 이걸 또 추적도 안 돼요. 스텔스 기능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무기라는 게 참 그런 게 옛날에 예를 들면 헬기에서 기관총을 쏜다. 월남전 때면 밑에 누구 알아보나 그냥 갈겨버려. 갈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 범죄에서 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한밤중에도 보고 판단해서 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걸 인도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민간인 살상은 안 하고 표적 타겟을 잡을 사람만 하니까 잡는다. 뭐그 나름대로 그 옛날보다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무서워. 사실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집단 살상보다 선별 타격이라는 건 훨씬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젠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전쟁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고대에는 정말 투박한 무기로 싸우게 되고 생각보다는 사실 희생자가 좀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 다치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근데 요즘엔 정말 타겟을 목표로 정했을 때 그냥 살상력이 거의 100%에 가깝게 돼버렸잖아요. 박사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덜 인륜적이고 덜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 아니, 박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질문 아니 아닙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요? 그 질문은 성립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이라는 것에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 두 가지 다 있어요. 네. 군사 기술하고 민간 기술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활이나 창으로 쏘고 뭐 투석기 날리고 몇 명 죽고 사실 별로 안 죽어요. 네. 그런데 전반적인 기술이 떨어지니까 식량을 못 날라오고 보급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없이 얘기했지만 도시 하나 학살해요. 아. 그랬잖아요. 지금은 가능하면 도시 하나 학살하고 이런 짓은 잘 안 해요. 적어도 먹을 거는 자기가 날라다 먹는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선별 사격을 해요. 어느 게 더 인륜적일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결국에는 군사용과 민사용이 따로 만들어지거나 따로 이런 없어. 거는 같이 하는 거야. 없고 우리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발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이용이 되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 일상을 한번 보면 네. 가장 대표적인 얘기요. 지난번 우리 영화에서 봤던 자동차 그 쇼바. 쇼버를 예. 그 탱크에 서스펜션. 집어넣은 것처럼. 근데 가장 간단한 게 있어요. 하나 칼. 칼이 사람을 죽인 게 많을 것 같았어요. 살린 게 많을 것 같았어요. 살린 게 많겠죠. 그리고 절 먹인 게 많고. 그렇죠, 맞아. 정확하시네. 사람이 이 음식을 썰어서 조리하지 않으면 평균 수명이 30을 못 넘겨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썰어서 조리하고 먹으면서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쓰시는 칼이 바이킹들이 쓰던 명품 칼보다 2배는 셉니다. 지난번 전국시대 할 때 그 일본도 했는데 사실 일본도에 환상이 좀 많으신데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부엌에서 쓰시는 칼이 일본도보다 더 세요.
그래서 사실은 칼로 찔려 죽은 사람보다 뭐 수술용 뭐 온갖 거 다 해서 칼이 사람을 살린 효과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많은 야구 팬들이 또 좋아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야구 중계 보면 왜 요즘에 스트라이크 존 나오죠. 네. 그다음에 메이저리그 보면 왜 궤적. 예, 궤적 나오죠. 네. 이게 원래 뭐가 기반이냐면 미사일 추적 시스템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거를 응용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와.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모든 그동안요. 지금 무슨 우리가 들어온 킬러 로봇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일으키잖아요. 모든 신기술은 나오면 인간이 거부감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 처음 나왔을 때도요. 네. 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한다. 이게 단순히 뭐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게 아니라 왜 기계가 나보다 잘난 거냐. 엄청 아하. 분노. 아하. 처음에 그 자동 기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방적기계. 방적기 네. 나왔을 때 처음에는 방적기가 훨씬 손보다 못했죠. 근데 좀 지나니까 손보다 더 예쁜 걸 한단 말이죠. 그냥 인간은 뭐냐. 뭐 가치에 18세 대한- 인간은 뭐냐 이런 막 충격받고 뭐 이런 분들 많았어요. 이게 과거에서부터 있었군요. 그럼요.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 주변 분들의 많은 분들이 사놓고 안 봐요. 왜요? 아, 근데 그렇죠. 그냥 아버님들 운전에 많이 익숙한 그랬어. 사람은 아버님들 맞아요. 많이 내가 이 기계 말을 들으면서 가야 되냐. 어. 그리고 기계를 말하면 되게 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우회전입니다 하면 난 좌회전할 야, 건데. 내가 여기를 몇 년을 다녔는데 직진이 빠른데 진짜 그렇게 그게 많이 그 그랬어요. 정도가 아니었고요. 대화를 해요, 대화를. 가끔 틀고 가던 분도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왼쪽으로 막 가요. 왜 그래? 그러면 기계 말에 난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일부러 꺾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내 시간을 3분 희생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처음에 우리 답사갈 때 내비게이션 키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너 모르냐? 이거 5번만 안 들으면 터진다. 5, 5, 4, 3, 2, 1. 그리고 하나 알았어. 기계 갖고 싸워. 아, 내비게이션 갖고 싸우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초반엔 좀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손목시도 그거예요. 전쟁터에 맨날 나오는 거 보잖아요. 몇 시 몇 분에 같이 공격하자. 특공대 영화 보면 손목시계 내놓고 시간 맞추잖아요. 맞추잖아요. 그거 하려고 만든 그 거예요. 우리 예전에 1차 대전 했을 때 성형 수술 그것도 아, 사실은 그 어떤 다친 사람을 네. 위한 그리고 원래는 민간용으로 개발했는데 군사용 때문에 확장된 것도 있어요. 뭐요? 아, 예를 들면 지퍼 같은 거. 지퍼요? 예. 정말 편하잖아요. 네. 그래 처음에 가령 민간용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참 쓸 거 아니야. 아, 단추가 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안 쓴 거예요. 어. 근데 전쟁터에서 언제 이거 해요? 그래도 2차 세계대전 나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한 번 써보니까 야 이거 편하다. 거기서 한 단계 더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찍찍이. 찍찍이도 그렇고 이거 저기 안전면도기도. 면도기요? 예. 면도기가 전쟁 때문에 발견됐다. 아니 그 전에 나왔는데 네. 남자들이 이걸 안 쓰는 거예요. 네. 칼 착 이렇게 해서 이게 낫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전쟁터에서 무슨 이 짓을 해? 전쟁터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하나 나왔죠. 인간은 새로운 것에 저항하는 체질이 있다. 네. 아무리 편하고 좋은 거라도 말로 설득하는 거 소용없다. 쓰게 만들어. 써보면 돼. 한번 써서 편하면 쓰게 돼 있다. 이거 한번 잡숴봐. 그거. 그래서 그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한번 써보고 한 얘기해요. 번만. 아, 저희 안 안 받아도 받으면 돼요. 돈 안 받아. 돈도 안 받아. 100% 환불이에요. 일단만 써보십시오. 아, 마케팅. 그거 왜 석 달 후에 쓰시고 석 달 후에 반납하시죠? 써봐요. 반납 못해요. 아,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일단 한번 토크메들의 전쟁사 시청해보세요. 정주행으로 그냥 100%.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뭐라고 쓰는잖아. 일주일에 2편 했지. 그거 말고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부품 우리가 말하는 기계적으로 네네.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엄청 따지고 보면 비행기의 역사는 민수형으로 가면 100년 갈 게 전쟁 때 10년 만에 끝났어요. 맞아요. 안경 혹시 전쟁용입니까? 저도 그게 갑자기 궁금했어요. 박사님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안경보다 소재 있죠, 소재. 소재. 사실은 소재가 하나 나오면 발명품이 1000개, 10,000개 나오는데 아, 그럼 이 렌즈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소재가 많아요. 또 전쟁 때 발전하는 게. 특수강. 요즘 쓰는 특수강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강이라는 네. 건데 원래 나폴레옹 때 이제 전쟁 무기 개발하다가 그 강선 넣는 대포를 누가 대포 많이 개발했거든요. 나오죠. 강선 들어가면 위력이 상상 초월하잖아요. 사거리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강선을 넣었더니 짜게지는 거예요. 어. 실패해요. 끝났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거야. 아 이게 되려면 철을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특수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선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강선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수강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상상 초월하는 세계가 걸렸잖아요. 특수강 없었으면 살 자동차도 없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전반적으로 소형화가 군사하고 관련이 많아요. 소형화, 아. 휴대전화. 휴대전화도 그러니까 소형화 시키는 게 대부분 군사 쪽에서 많이 해요. 그 예전에 그 휴대전화 초창기 때 모토로라가 네. 원래는 그 무전기 만드는 회사였어요. 2차, 오. 2차 대전 때 모토로라 있잖아요. 무전- 이따만한 예, 워키토키가. 오. 그 회사가 만든 배터리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미군 병사들이 무전기는 모토로라를 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독일군한테 뺏어서 썼다. 그런 게 있었어요. 호환이 됐어요? 네. 웬만큼 이제 끼워넣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형으로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실용화되고 소형화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군사형을 거쳐요. 그러고 보니 SUV도 그렇죠. 뭐. SUV? 집차라는 개념, SUV 자동차 원형이 전부 군사형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저거 뭐. 군사. 전시의 모든 SUV가 증발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난 이거는 이거 가진 친구한테 들었어요. 차를 뽑잖아요. 4륜구동 SUV를 뽑을 때 랜덤하게 그게 부여가 된대요. 뭐가요? 만약에 아, 전시 상황. 유사시에 전시 상황이 되면 이 차는 징집용 차입니다. 이게 부과가 된대.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조금 싸게 사요? 아니 그러니까 SUV라는 자체가 군사용으로 써도 인정된다라고 동의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SUV인데 2륜구동 아니야. 4륜구동. 그럼 이거 혹시 댓글 논란 일어날 수 있어요. 우와 군 관계. 살 때 어떠한 혜택을 줘야죠. 좀 더 저렴하게 아무래도 유언비어 준다든지. 우와 나 걔한테 전화한다. 순진하시네요. 우와 진짜 이거 하다가 정말로 걔가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아, 술 드실 때 얘기했습니다. 네. 덜 그럼? 믿어요. 그러니까 순진하시네. 맞잖아. 와 이 사람들 나 무시한 거 봐. 나 진짜 내가 그 눈빛 멸시당하는 눈빛. 와 상훈아 네 얘기가 맞죠. 근데 저는 중간에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었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조금 몰랐던 이야기인데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월남전 때부터 이 드론을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드론 기술은 발달해가고 각종 전투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겠죠? 드론이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뭐 공중으로 가는 거 하고 뭐 요즘 뭐 수중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지상용 로봇, 그 인공 청소기 있죠. 네, 드론이- 로봇 청소기. 예, 드론 청소기. 지상용도 있어요? 원래 그냥 그 리모트 컨트롤이나 이렇게 하는 걸 전부 다 드론이라고 불러요. 아, 그냥 하늘을 날고 네. 있는 걸 드론이라고 하는 게 예, 아니고요. 다 드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 로봇 청소기도 드론이에요. 일종의 드론이에요. 근데 이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어요. R사가 있었는데 네. 이 회사가 로봇 청소기로 대박이 터졌는데 오히려 방상 부문에서 더 큰 대박이 터진 거예요. 팩봇이라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게 병사 한 명이 등에 지고 다닐 수 있어요. 네.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나 이런 시가지에서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인명피해가 나잖아요. 그럼 이걸 벗어서 안에다 던져 넣어버려요. 그럼 지가 딱 가서 중심을 딱 잡고 계단도 올라가요. 무한 궤도로 해서 계단도 올라가서 예전에는 총이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여기 기관총이 달려요. 걔가 보고 레일번까지 장착하면 이제 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2004년인가 단돈 $2로 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생겼어요. 오 다음 이야기.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인공지능 로봇 AI의 등장. 인간 대 로봇. 그 대결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미래 전쟁 그 마지막 이야기. 기계 스스로 판단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계는 너무 무서운 게 식은지심이라는 게 없다는 전혀 없죠. 여왕벌 시스템인데 드론 여왕벌이 여왕벌이 드론 드론이니까. 벌떼를 조종하면 내가 아무리 쟤를 격추시킨다 한들 저쪽에선 인명피해가 없어요. 진짜 눈 하나 깜짝. 기계는 얼마든지 찍어내면 돼요. 이 가상 공간이라는 데가 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방지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3조 달러라고 그러는데 3조 달러요? 네. 지휘, 통제까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이런 전쟁의 양상으로 갈 것이다. 확실합니다.